문화관광부가 선정한 2005년 2월 이달의 문화인물 충숙공 이이에. 조선의 통신사로서 그가 남긴 업적을 기리기 위해 충숙공 이이에의 공적비가 지난해 11월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 원통사란절에 세워졌다. 그가 남긴 업적은 물론 이이에란 이름조차 아직 세인에겐 낯설기만 하다. 하지만 조선 사람의 공적비가 한국이 아닌 일본에 먼저 세워진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동상은 울산광역시 지원과 대마도에 이이에의 공적비가 세워지고 3개월 후 충숙공 이이에의 동상이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공원의 모습을 드러냈다. 주목받지 못한 역사 속 인물을 60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토록 새로이 조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충숙공 이이에, 그는 누구인가? 목숨을 걸고 했다는 것. 최초의 통신사였다 하고. 수출로 키운 나라, 이젠 선진금융으로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키우는 글로벌 투자은행 현대증권이 앞서갑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을 향해 한 발 먼저 You First 현대증권. 악기 없이도 놀라운 음악은 가능하다. 설탕 없이도 좋은 맛, 펩시 맥스. 악기 없이도 놀라운 음악은 가능하다. 설탕 없이도 좋은 맛, 펩시 맥스. 아빠, 또 술 먹었지? 술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다가 병원 가려 오구라? 아유, 내가 목 살아. 엄마는 내가 아빠 혼내겠다. 만일 내가 아프고 아내가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면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생활을 지키는 보험 동부화재 프로미 라이프. 싱그러운 향기와 함께 피부에 채워주는 상쾌함, 도브의 산뜻한 변화, 새로 나온 도브 아쿠아 모이스처, 피부를 위한 상쾌한 충전. 물 맞는 재미가 쏟아진다. 에버랜드 서머 스플래시. 분양받은 아파트가 부도난 K씨는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이라는 회사가 아니습니까? 이 회사가 다 맡아서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까지 책임진다는 것 아닙니까? 메이드 인 트러스트 대한주택보증. 이런 회사 알아서 해야 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부도난 K씨는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이라는 회사가 아니습니까? 이 회사가 다 맡아서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까지 책임진다는 것 아닙니까? 메이드 인 트러스트 대한주택보증. 이런 회사 알아서 해야 합니다. 매일 무료 5분 통화 결론이 날까요? 아무래도 매일 무료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말씀드린 순간 001 국제전화 매일 5분 무료 통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네, 됐어요. 아, 손 잡았어요. 국제전화 001. 이젠 햇빛 신경 쓰이지. 김이 좋아지는 게 안 보였는데 이건 깨끗해지는 것 같아. SK2 화이트닝 소스. 어때? 깨끗해졌지? 行事の準備を知らせる書言でございます。 조선시대 조선과 외 두 나라는 외구의 출몰과 임진왜란으로 갈등을 겪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외교사절을 교환하며 설린 우호를 다졌다. 그것은 조선이 일본 막부에 파견한 공식 외교사절인 통신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지난 4월 창경궁 명정전에서는 3사 임명식을 재현하는 행사가 열렸다. 3사란 통신사, 정사와 부사, 종사관을 일컫는데 3사 임명식 재현 행사에서는 통신사를 일본으로 파견하기 전에 왕이 3사를 임명하고 왕의 교서를 전달한 순을 따른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선통신사란 이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로 하자. 조선통신사란 말은 일본이 조선에서 온 통신사를 부를 때 사용하던 명칭이다. 그러므로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낸 통신사는 대일통신사 또는 조선의 통신사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왕의 교서를 받아든 통신사 행렬이 조선을 출발한 장면은 어떠했습니까? 정사, 부사, 종사관 등 임금의 국서를 지닌 3사를 포함해 300에서 5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사행의 모습을 지금의 재현 행렬에서 모두 찾아보기는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왕명을 수행하는 사신 행차야말로 조선시대의 공식적인 해외 체험이었음을 미루어 볼 때 한양을 출발한 통신사 행렬은 저작거리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중차대한 행렬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난 5월 부산에 위치한 조선통신사 문화사업회 사무국은 일본에서 온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조선통신사 재현 행사 준비로 문화사업회의 사업 내용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 일본 시조카 참관단이다. 静岡では守り神どこの町にもありますね。静岡浅間神社という大きな古い家康からの神社がございます。そこで1年に1回4日ぐらいでお祭りがあって、その中で1日中のイベントの中に通信使の行列をいたします。これほどね、さっきのビデオほどには盛大ではございませんけれど、朝鮮通信使行列の再現が行われました。行列のスタートは対馬市役所。 일본에서 조선통신사 관련 행사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성대하게 치르는 곳은 대마도다. 모든 관광 안내서에 조선통신사의 섬이란 문구를 내건 대마도는 매년 8월에 아리랑 마칠이라는 축제를 열고 있다. 조선시대에 조선과 외를 백길로 오가던 모든 통신사행은 대마도를 거쳐야 했다.
그래서 통신사 사행이 있을 때마다 대마도에는 주기적으로 조선 부음이 일었고 지금 일본에 부는 한류 바람에 견줄 만한 파급 효과가 있었다. 바로 그때처럼 대마도의 경제와 문화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대마시의 전략이다. このアリラン祭りの中の朝鮮通信使行列は、1980年から始めております。で、日本のいろいろな祭りがありますけども、なんとか対馬に特徴のあることをやろうということで、考えまして、その中で朝鮮通信使というのを、見つけまして、その当時はあまり有名で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地道にずっとやってきて、最初は100人程度の人数でしてたんですけども、今では500人ぐらいの規模で行っています。 이제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통신사가 거쳐갔던 연고가 있던 곳이라면 어디서나 통신사 관련 행사가 역사 관광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양을 출발한 사절단은 충주, 안동, 경주, 울산을 거쳐 부산에 이르렀고 대마도와 오사카를 거쳐 교토로 갔다. 조선 전기에는 이곳에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교토가 종점이었지만 조선 후기에는 장군이 도쿄에 있었으므로 목적지는 도쿄가 됐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에 파견한 조선의 통신사 사행은 후기에만 모두 12차례 이른다. 그러나 이것은 임진왜란 이후 선조 40년이 되던 1607년 사행부터 12차례 이른다는 것이지 그 이전에 대일통신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통신사를 통해 양국 간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통신사가 지닌 문화사절로서의 성격과 일본인들의 선진 문화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이 작용하고 있었다. 통신사가 지닌 문화사절로서의 성격은 그 구성원의 면모에서 잘 드러난다. 통신사는 정사, 부사, 종사관의 3사는 물론 일본인과의 시문 창수를 임무로 했던 제술관과 서기를 비롯해 의원, 사자관, 화원, 악대, 마상제 등 문화적 재능과 기회에 뛰어난 인원들이 대거 편제됐다. 이 시대 통신사행렬은 명실상부한 당대 최고의 예능인들이 총망라된 문화사절단이었던 것이다. 앞에서 잠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후기의 통신사 사행 이전에도 대일 통신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조선 초부터 태조는 왜구를 금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그 노력의 중심에는 이예라는 인물이 있었다. 이예가 대일외교의 일선에 발을 디딘 계기엔 특별한 사연이 있다. 태조 5년 12월 외만호 임원이 외선 60여 척을 거느리고 경상도 울주포에 이르렀다. 임원 일행은 지울주사 이은과 전판서 위충을 대마도로 잡아가려 했다. 이때 대부분의 군리들은 도망가기에 바빴으나 울주향이 이예는 적선의 뒤를 따라가 동행을 자청한다. 여보시오, 나는 울주의 기간 이예요. 나도 함께 가겠소. 데려가 주시오. 그리하여 이예는 포로되기를 자진해서 지울주사 이은을 따라 대마도로 붙잡혀갔다. 지금은 울주 군수에 해당하는 지울주사 이은과 말단석인 기관 이예가 붙잡혀와 대마도에 머문 장소는 어떤 곳이었을까? 대마도의 윗섬과 아랫섬을 잇는 가운데 지역은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아소만이다.
아소만의 동남쪽에 위치한 화전포로 가보자. 대마도의 아소만은 한국 낚시꾼들에게 대물을 낚는 명소로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 화전포에 붙잡혀온 이예는 예를 다하여 조선에 있을 때보다 더욱 극진히 지울주사 이은을 대하였다. 이 모습을 본 외인들이 감동해서 이예가 진실로 조선의 관인이며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상스럽지 못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은과 이예를 죽이지 않고 화전포에 구류시킨다. 에, ここには綿浦万子という対馬のリーダーが住み着いております。で、李芸先生と同じ時代の人なんですが、古文書に表記される部分は非常に少ないんですけれども、李芸がここに行ったり来たりしていたという事実、それからこの場所に綿浦と呼ばれる綿浦万子と呼ばれる対馬のリーダーがいたということで、争いの話もあったでしょうし、交流の話もあったでしょうし、いろいろなスタイルでの関係があった場所だと思われています。600여 년 전 이은과 이예 일행이 왜 만호 임원에게 붙잡혀와 머물렀던 이곳은 세월의 풍파를 지나 지금은 옛 절터의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은이 붙잡혀간 소식을 듣고 조선 조정에서는 통사 박인기를 대마도로 보내 이들을 돌려보낼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조선 조정의 외교 교섭과 이예의 노력으로 이은 일행은 태조 6년 2월에 무사히 귀환한다. 지울주사 이은 일행이 대마도로 붙잡혀온 이 사건은 후에 이예가 조선의 외교사절로서 일본과의 외교 교섭에 참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또한 대마도로 잡혀갔다가 이은과 함께 무사히 조선으로 귀환한 이예에게 태조는 향역을 면하게 했다. 당시 이에는 울주의 기관으로서 울주 군수였던 그 이은을 뒤따라가서 온갖 노력 끝에 이은을 무사히 데리고 귀환하게 됩니다. 이 공으로 이에는 향유역에서 면제되고 관직을 제수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은의 피로 사건은 이해가 조선의 외교 사절로서 대일 외교에 참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일 외교에 발을 들여놓은 이예는 조선 초기 탁월한 교섭력으로 외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의 성장 배경은 어떠했을까? 이예는 고려 공민왕 22년인 1373년에 울주군 마릉정에서 태어났다. 학파실기에 따르면 그의 조부는 고려 말 전 왕조의 의리를 굽히지 않아 울주의 향리로 강등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부의 신분에 따라 이예도 울주군의 기관이 됐다. 비록 향리 출신이지만 그의 외교적인 능력을 인정받아 종이품관인 동지중추 원사에까지 오르게 됐다. 그리고 울주의 옛 이름인 학성을 본관으로 하는 학성이시의 시조가 된다. 그 충숙공 이해 선생은 1373년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생가가 보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시기는 이 태화동 명경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태어나신 곳을 보존하기 위해서 묘비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이예와 관련해 생가나 묘소는 남아있지 않다. 때문에 그가 태어난 곳인 울산광역시 중부 태화동에
유허비를 세워 그의 뜻을 기리고 있다. 이해는 어릴 때부터 모친에 대한 그리움이 남달랐다. 그가 어린 시절에 겪은 아픈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고려 말 왜군은 틈만 나면 조선의 해안가 마을을 습격해 식량을 빼앗고 사람들을 납치해갔다. 이예의 모친도 그가 8살 되던 해 왜구에게 납치됐고 어머니는 이예의 가슴에 평생의 그리움으로 남는다. 생가도 묘소도 없는 이예의 초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거기엔 현대적인 기법이 큰 몫을 해냈다. 이예의 후손인 학성이 씨문 중에서 6명의 얼굴 사진을 보내왔다. 제일 처음에 받았을 때는 되게 좀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작업을 전혀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진은 얼굴을 합성한다, 그냥 눈 붙이고 코 붙이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인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눈 붙이고 코 붙이면 굉장히 어색한 인물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낸 기법이 이제 영화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몰핑 기법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몰핑 기법으로 한번 적당히 2사람씩 섞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의외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컴퓨터 그래픽 기술에서 화면 합성의 한 방법인 몰핑 기법. 몰핑은 사람이나 사물의 모습을 다른 이미지로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는 방법이다. 이 같은 몰핑 기법으로 문중 사람들의 사진에서 먼저 10개의 대표 얼굴을 얻어낸다. 이것이 1차 몰핑의 결과 사진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2차 몰핑 과정을 거친 후에 5명의 가상 얼굴로 범위를 압축하게 된다. 점차 범위를 좁혀가면서 마지막으로 3차 몰핑에 의한 2가지의 가상 얼굴 이미지를 얻었다. 마침내 이예의 얼굴에 시대적 복식 고증이 더해져 충숙공 이예의 초상이 탄생한다. 제가 이제 작업한 관점은 철저철미하게 형태학적인 측면에서만, 왜냐하면은 엄마와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놓는다면 엄마 반, 아빠 반 담겠죠. 외형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A라는 인물과 B라는 인물을 50대 50으로 섞어서 하나의 인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 게 제 작업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은 우리나라 인물의 모든 인물을 합치면 당군의 얼굴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비록 충숙공 이예의 초상은 현대 컴퓨터 기술의 힘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조선 초 대일 외교에 남긴 업적은 실록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기억돼 있다. 이예가 태종대에 본격적인 대일 외교 사절로서 활동한 첫 번째 사형은 태종 1년 일기도 사형이었다. 이 사형을 시작으로 이예는 태종대와 세종대의 활발한 외교 활동을 이어나간다. 이예 선생은 이은의 피로 사건을 계기로 해서 태종대에 6차례에 걸쳐 일본의 사절로 파견되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세종대에는 성리학적인 의리명분론에 입각해서 이제 모든 문물 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교 정책도 당연히 의리명분론에 입각한 그런 외교 정책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외교를 담당하는 분은 의리명분에 투철한 분이어야 되는데, 바로 충숙공 이예공은 당시에 물산 군수였던 이은이 어떤 일로 이제 왜구한테 잡혀가는데, 그 울산 군수를 구하기 위해서 외적의 배에 목숨을 걸고 타가지고 그 울산 군수를 구해오는 이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 그 왜구가 우리나라 사람을 잡아가고 또 약탈하러 오고 하는 거를 어린 명분론에 입각해서 설득을 하고 신복시키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어려운 점도 많았겠죠. 근데 이러한 것이 이제 바로 세종대왕이 추구했던 그 의리 명분론에 입각한 외교 정책이고, 이런 걸 갖다 수행하는 분이 바로 의리 명분에 투철했던 충숙공 이해공입니다. 이해는 29세부터 71세까지 43년 동안 90번 이상 조선과 일본을 왕래했다. 왕조실록에 이해의 사행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만도 10여 차례에 이른다. 세종 10년 12월 7일의 실록 기록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처음으로 통신사란 명칭이 사용됐다는 점이다. 통신사라는 말이 가장 먼저 쓰인 것은 사실은 1428년의 일이었는데, 이 세종대왕 10년 1428년에 그 통신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외교사절이 파견된 것은 최초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통신사의 정사로 박서생, 그리고 부사로 이해 충수공께서 가셨기 때문에 그냥 외교사절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그 전에도 이해 선생도 몇 번이나 다녀오셨고 또 다른 분들도 다녀오신 점이 있지만, 그러나 통신사라고 하는 공식 명칭을 가지고 나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쭉 통신사라는 명칭이 굳어지게 됐는데, 그렇다면 최초의 통신사였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데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이해가 일본 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송환해온 조선인 포로의 수는 600여 명이 넘는다. 향리 출신이었던 그가 높은 벼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향리가 종이프, 동지중추 원사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동사무소 직원이 차관급으로 승진한 것과 같다. 특히 할 만한 사실이 처음부터 사대부 집안에서 출발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입신하실 때에는 울산의 지금으로 말하면 군청의 하급 관리에 해당하는 아전 혹은 향리라고 부릅니다만 그런 출신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외교 능력을 인정받고 또 충성을 이제 충성에 대한 상으로 이제 이 벼슬길에 들었었고, 또 정말 그 상당한 신분적인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크게 임금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은 벼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소위 입지전적이다고 하는 자수성가 형, 이런 점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겠고, 이 놀랄만한 승진가도는 거저어진 것이 아니었다. 당시 일본 사행은 항해술이나 선박의 수준으로 볼 때 목숨을 담보해야 할 만큼 험난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조선시대 초기에는 군선으로 이제 사용을 했던 사우선, 그 다음에 사선, 그 다음에 복물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복물선이 그 당시에 그 사신선의 선형하고 거의 같은 그런 그 선형입니다. 이 복물선이 그 당시에 그 조선시대 여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암이 그 군령미를 그 수송하기 위해서 복물선을 만들었는데 약 300 내지 400석을 싣고 다니도록 했다 하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300 내지 400석이라면 사람도 약 그 정도의 인원을 싣고 가지 않았겠는가. 그때 사신선들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 이제 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하고 거의 같은 선형이 이 복선이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 추측이 되고 있어요. 18세기 초 제주에 기록화가 실려있는 화첩인 탐나술력도, 이 화첩 속에는
관아 시설과 지형, 풍물 등 여러 가지가 실려 있는데 이 안에서 복물선 모양의 배에 2개의 돛대가 있는 사신선이 발견된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사선과 일본 선장이 그렸다는 조선의 배와 아주 흡사하다. 대마도 최북단 와니우라에 가면 조선과 일본을 오가는 뱃길이 얼마나 위험한 여정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와니우라 포구 앞은 악어 이빨처럼 날카로운 암초들이 즐비해 큰 폭풍이 일 때 이곳을 지나는 배들은 조난을 당하기 일쑤였다. 1703년 조선에서 파견된 역관사도 이곳에서 조난을 당했다. 숙종 29년 한천석을 대표로 하는 역관사 일행 104명이 탄 배가 저녁 무렵 와니우라에 다다랐다. 그 순간 갑자기 세찬 풍랑이 불어 배가 전복되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포구에서 이를 목격한 섬 사람들이 와니우라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섬 우니지마에 불을 질렀다. 밤바다에서 그 불빛이라도 보고 헤엄쳐 나오는 이가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우니지마 섬 전체가 다 타도록 단 한 사람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대마도 땅을 코앞에 두고 104명의 역관사 일행 1000원이 목숨을 잃었다. 와니우라 앞바다에서 숨진 역관사 일행을 추모하는 조선국 역관사 순난집이, 역관사는 대마도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약 100여 명씩 파견하는 조선의 사절단인데 숙종 29년의 역관사는 대마도 도주 종이진의 죽음을 애도하고 새로 번주가 된 종의방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었다. 최근 대마도주 종씨문중의 자료에서 당시 숨진 이들의 명부가 발견돼 비석 아래에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이 비석을 떠받치고 있는 돌은 모두 112개다. 이렇게 초석을 112개로 한 이유는 역관사 일행 104명과 조난을 당할 때 배 안에 함께 타고 있던 4명의 대마도 관리, 그리고 4명의 백길 인도자의 수를 더한 112명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역관사 순난비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대마도 끝자락에 서 있게 된 것이다. 부산에서 불과 49.5km 떨어져 있는 대마도는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국경의 섬이다. 대마도는 일본 큐슈보다 지리적으로 부산과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윗섬과 아랫섬 사이에 아소만이 있고 부산에서 출발한 전기 여객선이 도착하는 이즈하라항과 히타카차항이 현재 대마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남해안처럼 니아스식 해안으로 이루어진 아소만의 전경은 섬들의 파노라마를 연출하고 산정호수를 방불케 한다. 대마도엔 약 37,000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이곳 이즈하라시에만 2만 명가량이 살고 있을 정도로 이즈하라는 대마도 제1의 도시다. 섬의 92%가 척박한 산악지형이고 농토는 3%도 안 되는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그 생존과 성세가 한반도와의 교류에 크게 좌우돼 왔다. 이런 분위기는 지금에까지 이어져서 대마도 사람들은 한국과 관련되길 좋아한다. 그 때문에 조선통신사에 대한 대마도 보통 사람들의 애정은 각별하다. 韓国、昔朝鮮ですね。朝鮮からの日本までですね。
朝鮮通信使が行った道のりの線路を妻がしたんですよ。それで春夏秋と日光の方までですねのたずにこの行った行列を通ったのをこう絵に描いたの。だからこの絵は妻がですね、例えばここを見られたらですね、地元の人が行く朝鮮の方に水をこんなにあげたりなんかして出迎えの絵ですね。택길만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조선시대. 대마도는 조선과 일본을 잇는 중요한 거점이었다. 대마도에서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장소만 해도 60여 곳이 넘는데 대마도의 대표적인 자료관인 대마 역사민속자료관 입구에도 조선국 통신사 지비가 세워져 있다. 이처럼 대마도 어느 곳에서든 조선통신사에 대한 각별한 정서를 느낄 수 있다. 그通信使が来ます時にはですから江戸幕府は大歓迎をする一方日本中の大名に失礼がないように十分なもてなしをするように徳川幕府が命じます。それによって各地の大名は本当に5年あるいは10年かかって通信使を迎える準備をします。で対馬藩がもちろんそのコントロールをしていくわけですけれども、例えば一般の庶民の方々もこれを見ることは許されますけれども、例えば咳をしたり大声を出したり笑ったりすることは絶対禁止をされます。なぜかならば朝鮮通信使というのはそれほど大事なお客さんだったからですね。で通信使が宿泊をする宿泊施設、これも大改造が行われます。だから道の通りにある家、古い家も全部壊されて立派な家に建て替えていきます。そして国民揃って通信使を歓迎をする、そういうスタイルが整っていました。だから対馬でももちろんその通りなんですけれども、一般の庶民が直接通信使とまみえる出会うということはなかったわけですけれども、本当に大きな興味の目を持って服装一つとっても異文化ですから関心が大変深かったと思っています。 대마 역사민속자료관 내부에서도 조선통신사 관련 자료들이 많이 발견된다.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오며 막부를 비롯한 각 재본들은 시치고선, 고고선 등 격식을 갖춘 정식 일본 요리인 본전 요리를 삼사와 상상관에게 대접했다. 두루마리로 그려진 통신사 행렬도엔 조선에서 일본으로 향하듯 그림 속의 사행단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행진한다. この絵巻はですね、どの時代に誰が描いたかというのは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も、私たちが想像するに朝鮮通信使がおいでになった時には正史、副史、十字官という三役の方がいらっしゃるんですけども、この中には正史、副史しか描かれてないんですね。それでその正史、副史の2名がお見えになったというのは12回目の通信使で伊豆原で国書の交換式があった時なんですよ。だから多分その時の絵だろうと私たちは考えております。 조선국에서 온 통신사 사행단의 배가 대마도에 입항하면 대마도주는 여러 가지로 편의를 봐주었다. 이곳은 대마도 오후나의 유적지. 대마도의 관선을 수리하던 곳으로 지금도 5개의 덕후가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다. 일반 배들은 이곳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돼 있었지만 조선에서 온 통신사 사행단의 배들에겐 배를 수리하거나 점검할 때 이 도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낮의 수심은 1.5m 정도로 얕지만 만조시엔 배가 들고 나기에 충분한 수심이 확보된다. 이제하라시에서 북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원통사란 절이 있는데
이 절은 이예의 대일 외교 파트너였던 종정무가 지은 사찰이다. 이곳에 세워진 충수공 이예의 공작비는 조선과 일본의 설린 외교를 위해 애쓴 이예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통사에는 조선에서 대마도 도주 종정무에게 하사한 범정도 보관돼 있다. 대마도주 종정무가 사망하자 태종은 이예를 경차관으로 대마도에 파견하고 미, 두, 송이를 후사했다고 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대마도 향토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종정무가 죽고 종시문중의 가족장을 치렀는데 선조로부터 이 범종이 도착하자 다시 한번 종정무의 장례를 크게 치렀다는 것이다. 이때 범종과 함께 대반야경도 하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대반야경의 행방은 알 수가 없다. そうですね、李元先生の功績についてはいろいろ私も勉強しましたし、功績は十分こう皆様と共に共有できるものではなかろうかと思います。そして円通寺の歴史にも大変李元先生が関わったということで、私たち円通寺としても檀家の皆様とも大変喜んでおられますので。 대마도 내에서도 원통사는 종정무 일가의 중심 거점이었다. 사찰 뒤편엔 종정무의 무덤을 비롯해 종시문중의 비석들이 줄을 이었다. 이예도 대마도 사행 때마다 원통사에 자주 들렀다고 한다. 이제 원통사는 왜구를 건절시키고 양국 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고자 했던 종정무와 이예의 숨결이 남아있는 역사적인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종정무가 이예와 함께 효과적으로 왜구를 금합시켰던 것에 비해 종정무 사후에는 왜구의 횡포가 날로 극심해진다. 진노한 세종임금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예를 불러 물었다. 그대는 대마도에 몇 번이나 다녀왔는고? 모두 16번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보낼 수가 없어. 그대를 명하여 보내는 것이니 귀찮다 생각지 말라. 이리하여 세종은 갓과 신을 하사하며 이예를 대마도로 보낸다. 임금뿐만 아니라 조정의 중신들도 이예를 신뢰했다. 세종 20년 6월 13일의 왕조실록에 따르면 이날 조정에선 대마도 외인의 치류기한을 정하는 데 대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형들은 말해보시오. 마마, 지금 이예가 일본 사행 중이니 이 문제는 이해가 돌아온 연후에 다시 수기하심이 옳은 줄 아옵니다. 그라옵니다. 이해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다시 수기하게 하옵소서. 이에 세종임금은 이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자는 중신들의 뜻을 따른다. 이렇게 이해가 임금과 조정의 신뢰를 한몸에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목숨을 건 사행을 마다하지 않고 동포를 사랑하는 따뜻한 인간애가 있었기 때문이다. 태종 16년 조선인 포로들을 송환하기 위해서 조정에선 지금의 오키나와인 유구국 사행이 거론됐다. 유구국 사행을 두고 호조판서 황희는 왕에게 반대 입장을 고했다. 유구국은 수로가 험하고 멀며 또 지금 사람을 보내면 번거롭고 비용도 대단히 많이 드니 확연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정은 본래 귀천이 다름이 없다. 가령 신분이 높은 집안에서 이같이 포로된 자가 있다면 어찌 번거롭고 비용이 드는 것을 따지겠는가? 결국 태종은 조선인 포로들을 쇄환하기 위해서 이예를 유구국으로 파견한다. 오키나와는 원래 14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450여 년간 한중일 삼국과 무역을 하며 독자 세력을 가진 류큐 왕국이었다. 대만과 일본 사이의 오키나와는 57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키나와의 현청 소재지 나하. 지도에서 나하시를 중심으로 반지름 1000km의 원을 그리면 전남 여수, 중국 상하이, 대만, 혼슈가 포함된다. 그래서 조선시대엔 류큐 왕국이 한중일 삼각 중개무역의 거점이 됐다. 오키나와의 문화는 찬푸루 문화다. 찬푸루는 일본어로 잡다한 것을 한데 합친다는 뜻의 짬뽕의 원어로 해석된다. 류큐의 찬푸루 문화의 중심은 450년간 왕궁이었던 슈리성이다. 명과 주변국의 조공무역을 중개했기 때문에 슈리성은 각 나라의 사신을 영접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정무의 중추기관이자 사신의 접대소를 겸한 셈이다. 슈리성은 오키나와의 중심 도시인 나하의 구시가가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있는데 여러 대문을 비롯해 궁전 건축물은 중국과 흡사하고 빛깔도 화려하다. 류큐 왕국의 역사 기록물들이 보관되어 있는 나하시 공문서 자료관. 1416년 이해가 태종의 명을 받들어 조선인 포로를 쇠환하기 위해 유구국에 왔던 기록이 남아있는지 찾아보았다. 국가 건설이 더디었던 유구국은 15세기에 들어서야 류큐 왕국으로 통일된다. 이런 이유로 이해의 1416년 유구국 사행에 관한 자료는 안타깝게도 남아있지 않았다. 당시 조선은 태종대였고 유구국은 통일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흔들렸다. 기록이 남아있기 어려운 시기였다. 하지만 이해의 사행 이후인 15세기 중반의 자료에서는 조선인 포로에 대한 흔적들이 곳곳에 보인다. 이해가 이토록 먼 유구국 사행을 와야만 할 만큼 조선인 포로들이 많았던 것일까? 나하시 공문서 자료관에 조선인과 관련된 자료는 모두 81건이 있었다. 이 가운데 15세기의 자료는 4건만이 남아있다. 바다에서 조난되어 떠돌던 표거인이란 표현도 여기서 등장한다. 조선と琉球の間ではお互いに漂流民がたくさんいるんですね。いわゆる朝鮮から琉球に流れてきた人たちで、琉球から朝鮮に流れた人たちというのが相当たくさんいました。でこれはですね、漂流民でその流れてきた人たちを琉球で保護をして朝鮮に送り返すということをやりますけれども、そういうことをしながら貿易もやっ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でそれともう一つは倭寇がいます。いわゆる海賊ですよね。で倭寇に捕まった朝鮮の人たちを琉球側がですね、で多分買い取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海賊から買い取ってそういう方々を朝鮮に返すと、送り返すということもやっていますね。沖縄に来ている、倭寇としては琉球はそういうその、捕まえた人間を売る場所というのがあったわけですよね。だから朝鮮の人だけではなくて中国の人も倭寇から琉球を買って送り返すということはやっています。だから一つそういう何て言うんでしょうかね、倭寇に捕まった人を琉球が引き取るというそういうところでもあったんだということが一つ分かります。でもう一つは朝鮮王朝にとって一番大事な彼の功績は日本に倭寇に拉致されてきた同胞を日本から母国に連れ帰るということがこの人の大きな仕事だったわけです。一番大きな功績はそれなんでしょう。とにかく400何十人かな全部で、の人を連れ帰ったと言われる。そのためにはね、対馬だけじゃない日本の各地に行ってますよ。南は沖縄まで行ってる。というのはね、対馬から沖縄に売られていった人がそれを連れ戻しに行ったんだろうと思いますけれどもね。だってこれをね
和光に連れてこられた人たちを連れ帰るということは和光の親分たちと交渉しなきゃならんのですよ。ところがそれが立派にできたんだから、この人は度胸があったんですね。あの時は和光の親分たちがこいつは本当の朝鮮の侍だと朝鮮の侍だと言って褒めたくだりもあるよう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人だったから立派な外交ができたんだなと。 조선왕조실록은 1416년 이해가 유구국으로 파견됐다는 사실과 외에 잡혀 유구로 팔려간 조선인 44인을 데리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왜구들이 납치하거나 전환당한 조선인을 유구국까지 데려온 데는 포로 거래를 하면서 상거래까지 도모하려는 부수적인 이득을 노렸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해가 평생을 바쳐 40여의 일본 사형을 통해 소환해온 포로는 모두 600여 명에 이른다. 이 먼 유구국까지의 사형은 동포를 사랑하는 인간에 대한 신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 같은 대일 외교를 통한 충숙공 이해의 공로는 외구 건절과 문인 제도로 대표된다. 특히 대마도주에게 문인 발행권을 주어 외사의 교통을 통제하려 했던 것은 이후 조선의 가장 강력한 외인 통제책의 하나가 되었는데, 이 문인 제도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 바로 충숙공 이해다. 이 문인 제도를 이해 선생이 주도해서 정착시키셨다고 하는 점, 그리고 또 이 문인 제도가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도 가장 한일 관계에서 좀 기본적인 골격을 제공했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계해약조인데, 이것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통상을 어떤 조건으로 어떤 정도의 양으로 한다고 하는 그 규정인데, 이 규정을 만드는 데 계해년에 이 충숙공께서 실제로 대마도에 가서 임금의 명을 받들어서 대마도주와 함께 이제 조약을, 이 약조를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이해 선생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 조선은 삼포를 개항해 외에게 무역과 건의 어획을 허락하면서도 종전과 비교해 상당한 제한을 가하는 구체적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이 바로 계해약조였다. 세견선은 1년에 60척으로 하고 삼포에 머무르는 기한은 20일로 한정했다. その都度対馬を通りますしね、しかも対馬まで来たことも何度もある。そういう中でね、いろいろと日本の事情も分かり、特に対馬の事情も分かった。だから彼は具体的な貿易の約定を作ることができたん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ね。 이처럼 이해가 통신사로서 남긴 업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의 통신사들에 비해서 크게 조명받지 못한 것은 그가 남긴 저서나 사행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 초기에 통신사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기보다는 조선 초기에 역사적으로 많이 묻혀져 있었고, 그리고 또 조선 후기의 통신사라면은, 조선 통신사라면은 대규모로 400명 내지 500명씩 이렇게 왕래했던 그런 거였지만은, 이분이 왕래하실 적에는 불과 한 5, 6명, 많으면 한 10여 명 정도 이렇게 왕래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크게 부각 안 된 그러한 것이었고, 그러나 업적은 계해약조라든지 문인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정약하면서 업적은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그것이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목숨을 걸고 했다는 것, 이게 너무나 값진 그분의
외교 철학이었어요. 세종 25년에 통신사로 임명이 되면 될 때 그 세종대왕님께 하는 이야기가 신이 선상의 은혜를 지나치게 입었으므로 죽고 사는 것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신을 보내도록 명령만 하시면 포로로 잡혀간 우리 백성을 모두 다 찾아오겠습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 외교 활동을 하겠노라 하는 그런 일단을 여기서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죠. 다만 성상께서 신을 늙었다 하여 보내시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신이 성상의 은혜를 지나치게 입었으므로 죽고 삶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제 종사할 사람을 가려서 소신을 보내도록 명하시면 필요된 사람들을 죄다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묻혀있는 역사를 꺼내어 밝히려 하는가? 그것은 아직도 역사로부터 우리가 다 배우지 못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외교가 여전히 순탄치 않은 이때,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두 나라 선린교류의 상징이었던 조선의 통신사는 오늘날 양국 관계를 되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또한 충숙공 이해가 보여준 외교 철학, 따뜻한 동포애는 현재 대일 외교의 고민 속에 던져진 지혜로운 충고가 될 것이다.